별들의 매매리그 순위 보겠습니다. 1위는 조용구 전문가입니다. 50.26% 수익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2위는 박승용 전문가로 40%에 육박하는 수익률입니다. 3위는 이승준 전문가 20.1% 수익률, 4위는 김석철 전문가로 15.91% 수익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위에서 8위까지의 순입니다. 5위는 이원용 전문가 11% 수익률입니다. 6위는 송기현 전문가 4.8% 수익률 집계가 되고 있고, 이어서 김정수 그리고 이재우 전문가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별들의 매매리그 순위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순위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전문가별로도 수익률이 이제는 많이 격차가 벌어지는 그 모습들도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제 중에서 1위를 월등하게 그쪽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전문가가 있네요. 조용구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50% 수익률입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50%의 수익률을 더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매매 어떠셨습니까? 예, 증시가 너무 좀 변동도 심하고 핵실험 리스크가 갑자기 또 돌발적으로 부각이 돼가지고 매매 자체는 상당히 좀 부담도 많이 되고 긴장을 많이 하면서 한 주간 매매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종목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실패한 종목군들도 많이 있고 트레이딩도 그렇게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북한 핵실험 리스크가 부각될 때마다 움직이는 좀 방산주격의 종목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집중적으로 좀 매매를 해서 수익률을 조금 더 개선시킨 그런 이제 부분이 있고, 오히려 이제 펀더멘털 내지는 어떤 이슈와 모멘텀을 가지고 승부를 본 종목군들은 오히려 큰 성과를 보지 못했던 그런 이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매매가 참 어렵고 좀 부담되고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지 종목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조용구 전문가의 보유 현황입니다. 현재 조용구 전문가 플랜티넷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9% 많은 비중을 싣고 있습니다. 빅텍 4% 비중입니다. DPC, PN텔, 이렌텍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세 종목을 더 가지고 있는데요. 자, 열크론 12% 비중, 손실폭은 좀 키운 그 상황입니다. 캠트로닉스 10% 비중, 오로라 3.76% 비중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현금 보유 비중은 0.93%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자, 종목들 이렇게 살펴보니까 가장 많이 수익이 난 종목은 빅텍, 말씀해 주셨듯이 이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높여놓으셨는데 비중이 적네요. 비중을 줄이는 그 구간이신 것 같고요. 웰크론 같은 경우 지금 손실폭이 가장 큰 종목인데 지금 거의 8%에 육박하는 그런 손실 구간인데요. 손절 생각은 또 없으신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웰크론은 저번에도 한번 이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한번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매도 생각은 좀 없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게 비중을 점진적으로 계속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만 대략 한 1% 정도 비중이 살짝 좀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손절 계획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아까 빅텍 같은 경우는 비중을 줄여놓은 겁니다. 원래 이제 핵실험 리스크가 좀 발발했을 때 상당히 좀 40%에 육박하는 그런 이제 비중을 좀 채워 넣었다가 제 이제 매매 관점 자체는 항상 이제 부실한 종목이라든가 기업적으로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 같은 경우는 다음 날까지 무리하게 많은 비중을 절대로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빅텍은 당일날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놓은 상태에서 비중을 10% 정도 맞춰서 일단 가져갔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돼서 비중을 더 줄여가지고 지금은 아마 비중이 상당히 좀 적은 상황일 겁니다. 이거는 이제 남은 비중은 핵실험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가 될 때까지 보유를 하자는 관점이고, 그렇게 보유하는 이유는 이제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제 북핵 리스크가 좀 강력하게 좀 시장에 반영이 되게 되면은 대부분의 주식들은 빠질 것이고, 오히려 이제 이 빅텍 같은 종목은 또 급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해지용 차원에서 좀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빅텍이 빠지게 되면 이제 다른 종목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플랜티넷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에는 제가 메디포스트를 비중을 많이 넣었었고, 이번에는 이제 플랜티넷이라는 종목의 비중을 좀 많이 넣어서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기간 자체가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탄력이 좋을 만한 이슈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한 종목씩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긴 하는데, 일단 이번 주까지는 좀 성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체크포인트 3가지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북한 핵실험 리스크 부각. 둘, 외국인 매도 지속 여부 체크. 셋, 미국 신고가 흐름 지속. 이렇게 3가지 체크포인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북한 핵실험 리스크 부각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이제 임박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뭐 과거 사례를 본다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시에 큰 영향을 줬던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단기적인 영향에 불과했는데 이번은 좀 어떨까요? 네, 이번에도 저는 사실 뭐 동일한 관점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 뭐, 다들 뭐 비슷한 말들을 합니다만 저도 사실 비슷한 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좀 가져와 봤는데 예전에 이제 뭐 서해교전이라든가 1차, 2차 핵실험 그리고 천안함 사태, 연평도 사태, 연평도 포격 사건 이때 5개의 사건을 다 이제 한번 데이터를 집계를 해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이때 뭐 지수가 뭐 급락하거나 이랬던 일은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이제 핵실험 리스크, 북한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될 때마다 추세적인 전환이 나타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밀린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살짝 밀렸다가 올라온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었던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좀 마찬가지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런 내용들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주가가 좀 갑작스럽게 좀 밀린다라고 하면은 지난 금요일에도 약간 좀 비슷한 흐름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성장성이 탄탄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가에서 매수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게 현명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핵실험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1차 때는 주가가 좀 많이 밀리긴 했는데 뭐 5일 안에 다 회복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2차 때도 장중에는 아주 크게 내렸지만 뭐 종가 무렵에는 다 회복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서 이번에도 좀 비슷한 예상 시나리오대로 좀 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보자라는 시각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 매도 지속 여부 체크. 사실상 북핵 실험보다는 뭐 외국인 투자가들 수급 여부가 더 중요한 그런 리스크가 좀 될 것 같은데요. 7일 연속의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매도 규모는 차츰차츰 줄어들고 있는 구간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까 뭐 북한 리스크 같은 경우야 뭐 일시적인 그런 리스크가 되겠지만 외국인 매도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주가를 지금 억누르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환율도 많이 개선됐고 또 한편으로는 해외 증시가 지금 신고가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수그러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한번 2,000포인트를 다시 넘어가는 그런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보여지는데 이 매물이 이번 주에도 얼마나 나올지는 사실상 이건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매도 규모가 좀 상당히 셌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좀 감소를 했거든요. 매도 규모 자체가. 그래서 매도 규모가 점진적으로 감소한다라고 하면은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시원한 상승세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또 이제 대형주는 정체가 되고 중소형주는 또 급등하는 그런 이제 일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지난 한 주간의 대형주는 사실 이제 하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고 중소형주는 사실상 급등 이후에 눌림목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겁니다. 이걸 이제 추세적으로 대형주가 돌려놓을 수 있으려면은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감소하는 반면에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나올 수 있는지 주 초부터 좀 이제 확인을 하면서 대형주에 또 집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중소형주로 대안주를 찾아낼 것인가를 좀 전략을 잘 잡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흐름을 좀 보자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래도 연말 배당을 노리고 들어왔던 프로그램 매수세가 지금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있는 그 구간이고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추이를 본다면 1월보다는 매도세가 좀 둔화될 것으로 좀 예측을 해볼 수는 있는 구간인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왜 뱅가드 사실 이슈가 많았잖아요. 예, 이 물량을 계속 꾸준하게 1월 달부터 팔고 있기 때문에 판 물량만큼 점진적으로 물량을 감소한 것은 뭐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형주 중심의 전략을 세워봐도 되는지 여부 외국인 투자가들 매매 동향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신고가 흐름 지속. 지금 새해 들어서 글로벌 증시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미증시가 이제 다우지수도 14,000선을 넘어섰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전 수준까지 이제 회복이 된 그 구간인데요. 자, 우리 증시로 이것이 훈풍이 좀 불어올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이거 참 매번 고민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이런가?
제가 이제 금융 약소국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좀 부진하다라는 그런 부분과 뭐 아시겠지만 뱅가드 이슈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그래도 저는 언젠가는 뭐 지금 당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디커플링은 해소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미국의 4개 지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다우 지수와 운송 산업 지수하고 그리고 나스닥 그리고 S&P 뱅크 인덱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 업종을 보면은 약간 운송 산업 지수가 될 것 같아요. 운송 산업 지수가 지수 평균 대비해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6개월 내외에 그 미국의 경기 흐름이 결코 나쁘지 않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송산업지수가 유독 돋보이게 올라간다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도 분명히 이제 회복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죠. 그러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지수도 분명히 이제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건데 약간 뭐 외국인 매도 물량도 있고 핵실험 리스크도 있고 환율도 있고요. 약간 여러 가지들이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디커플링은 무조건 해소가 됩니다. 해소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아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도 계속 뭐 죽을 때까지 나오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나오되 그 강도 자체는 완화가 될 것이라 보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대한 좀 긍정적인 관점을 좀 유지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장 매매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예, 일단 그 매매 전략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핵실험 리스크에 따른 급변동은 좀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 때문에 급락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적극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요.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좀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대형주 쪽으로의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주초부터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감소하는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약간 거래소 코스닥 무관하게 중소형주 눌림목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현금 비중 어느 정도 좀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심 종목들도 들려주시죠. 예, 관심 종목은 이제 IT 쪽과 음식료 업종, 자동차 부품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IT 쪽은 이제 모베이스와 파트넌 같은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중국 그 삼성과 손잡고 그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쪽에 예전 공장 증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기업 대상들로 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음식료 업종 중에서는 롯데삼광이라든가 빙그레 같은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자동차는 완성차보다는 이제 부품주를 계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보도자료상으로는 1월 달에 중국 공장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이상 증가했다라는 그런 이제 보도자료가 배포가 됐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완성자동차보다는 중국 쪽에 역시 손잡고 현대차와 기아차와 손잡고 중국 공장을 적극적으로 증설한 2011년 전후로 해서 중국 공장을 증설한 그런 이제 그 부품주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조은구 전문가의 매매 전략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장 주요 일정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미영 기자 전해드립니다.